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동결을 북미가 합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만 고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이 모레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해 전 영부인의 법정 모습이 처음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핵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가 멀어졌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빼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가 합의하면 북핵 동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손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동결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BBC와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면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동결이란 표현은 기존 핵은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완전 폐기보단 낮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연간 15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면서 핵 동결은 잠정적 응급 조치이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주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을 무장 해제시킨 후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다 안다며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동결 해법에도 북한이 거듭 핵무장 의사를 천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손한빛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한마디로 통미봉남입니다. 미국과 대화하고 우리나라와는 단절, 즉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럼에도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설명과 함께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남북이 철저히 이질화됐다며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라는 사실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측과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상당히 준비된 방식으로 이 통일 불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의 전략적 기조로서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인 거죠. 이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이라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북미 대화에 공을 들여와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목적, 노벨 평화상까지 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미 대화에 공을 들인 트럼프 대통령.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호감 표시까지 더해지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벨 평화상 의혹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로 성과를 노릴 전망입니다. 당장 관심은 유엔 총회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도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친서 전달과 같은 깜짝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받으면서 북미 대화 성과를 앞세워 올해나 내년 예상되는 노벨상을 노릴 전망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반도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결국 북한과 대화하려면 북한 핵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비핵화에서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 주진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는 9개 국가로 북한은 핵탄두 50개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Pyongyang and Moscow has emboldened North Korea to persist in its unlawful and provocative pursui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capabilities.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대치하고 있는 한국뿐 아니라 주변의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결과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방안이 부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결 단계는 이미 핵무기를 가졌다는 전제로 핵시설 등을 멈추는 건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의 단계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상황에서도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핵 군축이 맞아요. 핵 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그 국가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미국도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명시적으로 핵 보유국, 핵 군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처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브로맨스, 그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한데 지금 새벽이라 일어나자마자 또 SNS에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온 만큼 당연히 수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음을 꾸준히 강조해왔죠.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속내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염두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죠. 김 위원장에게 SNS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응해서 깜짝 판문점 회동이 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날이 밝아서 SNS에 만나자 이렇게 수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어디서 만나냐가 가장 주목받을 그렇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3국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중재자로 나선다면 러시아 네.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도 있고 과거 회담처럼 싱가포르 등 그런 다양한 곳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그 범위를 좁혀본다면 판문점과 원산 갈마지구로 후보군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갈마지구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산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었죠. 북한에 트럼프 월드컵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염두하고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맞아요. 저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월드, 원산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 염두에 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앞선 리포트 보셨듯이 단연 북한의 비핵화 철회, 바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입니다. 네. 북한은 전부터 비핵화는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꾸준히 논리를 구성했었습니다.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단계적인 핵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로 교환돼야 될 그 조건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완화와 또 주목할 점이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자국민에게 북한과 한국은 다른 국가라고 얘기를 한 점입니다. 이미 중국 전승절에서 북중로 정상과 한자리에 위치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열강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력을 보유한 나라다. 정상국가로의 북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의제를 던지는 동시에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보이는 모습을 내부 단결 수단으로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가능하다면은 그 시나리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네, 열리기만 하면 충돌, 추나 대전,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얘기입니다. 건진 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 자리였는데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에선 날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반말하지 마십시오.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쓴 종이가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 있던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세요. 아, 왜 경위한테 그러세요? 조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추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싸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공작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오전 내내 파행으로 얼룩진 청문회는 오후 들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봉권 띠지가 훼손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과 당시 수사 담당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검사는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졌다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을 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본질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용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다는 회동설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00%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기극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회 한복판에서 의혹을 키운 두 사람이라며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결자 해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고발 전에 조희대 재압박으로 맞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은 믿지 못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지의 말을 믿지 내란에 입 닫은 조희대의 말은 못 믿겠습니다.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구테타 조사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사에 참석해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에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요구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됐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대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사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의 법사상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법률가로서의 세종을 소개한 겁니다. 하지만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묘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을 비롯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9년 만에 개최된 행사인 만큼 과한 해석을 경계하며 지난해부터 행사를 준비해 주제와 발표자도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행사였어도 원고를 읽을 때 양심이 어떻게 유동쳤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직위원 재판장의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 석방한 그런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과 소통 절차 부재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발언들 정치 톡톡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시작합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똘마니 전쟁. 똘만이라는 거는 조폭에서 부하나 하수인을 가리킬 때 나오는 말인데 이게 왜 정치권에서 나왔나요? 네, 이게 여야 대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야 대표요? 네, 어제 네. 국민의힘 대구 장외 집회에서 장동욱 대표가 한 말이 발단이 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정청래 대표 듣기에 좀 거북했을 것 같은데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 대표 더 세게 맞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뭐 눈엔 뭐만 보이냐며 윤석열 내란 수계 부하 주제에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2주 전 모습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선명히 드러납니다. 보기 좋은데. 네, 나중에 또 둘이 만나면 웃는지 또 한번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앉아요하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당 아닌가요? 같은 당 송석준 의원 같은데 같은 당에서 좀 신경전이 벌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법사위 분위기가 시작 전부터 상당히 격앙됐는데 네. 그 불똥이 같은 팀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요. 송석준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여당 간사와 상의를 제안했는데 네. 나 의원 곧바로 송 의원에게 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한테 이르세요, 일러. 아주 그냥 윤석열한테 일르든지. 아주 그냥 윤석열한테 일르든지. 앉으잖아요. 삼선 논도 좀 앉으세요. 간사님이 앉으라니까 앉아야지. 송 의원 다소 머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이 좀 멋있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당에서 송석준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추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송 의원이 법사위에 왜 야당 간사가 없냐고 항의하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이 간사하세요. 있을 수 없는 추천합니다. 국민들을 무시. 간사하세요. 그러면 간사하세요. 간사 다시 추천하세요. 송 의원 추미애 위원장이 추자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가올 출자가 아니라 추할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송석준 의원님, 참 유치하십니다. 유치해요, 왜? 초등학교도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유치하다는 말도 나오네요. 마지막 톡톡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국민 대청소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청소인가요?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아하. 이 대통령이 추석과 10월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전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자고요. 이 대통령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청소 좀 하라고 그러세요.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청소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진짜 마른 듯해요. 청소하라니까 청소 추구도 안 하고 내가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결국. 이 대통령 아쉽게도 저는 유엔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민 한번 청소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인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구속심사는 끝이 난 건가요?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약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변호인의 부축을 받아 특검팀에 출석했었는데요.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눈을 감은 채 출석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측은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아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는데 공범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야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럼 특검팀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사에는 해당 사건의 부장검사급 팀장 2명과 일반검사 6명이 참석했는데 420쪽 분량의 의견서와 220여 쪽의 PPT 자료를 준비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 측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주치 소견에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인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총재의 주요 혐의, 그러니까 얼마 전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혐의, 또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특검팀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교단 자금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구매해 건네는 일에 최종 승인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정 도박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진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처럼 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원 명부는 확보한 상황인데 압수물 분석에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모레죠. 24일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촬영을 허가한 적은 있지만 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정 모습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3가지 혐의로 우선 기소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는 24일 김 여사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 법정 촬영이 허가된 건 처음인데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온 모습을 MBN이 포착한 것을 제외하고 한 번도 외부로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4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2번째 공판기일 때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들은 모두 첫 재판에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기소한 1심 재판들이 하나둘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고법이 2심으로 넘어오는 특검 사건은 집중 심리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참고인 신분이었던 홍 수석을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데 계엄 관련 자료 폐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홍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홍 전 수석이 대통령실에서 퇴임한 뒤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에 대해 특검팀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오늘 조사는 본인 관련 혐의가 중심이라면서도 홍 전 수석이 계엄 전후 국무회의 현장에서 목격한 것 관련 질문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등 증거인멸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홍 전 수석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계엄이 무슨 상황이냐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제가 겁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고 서로 전국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약 3분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홍 전 수석 측은 사적인 내용 몇 개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 증거인멸로 확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로 숨진 시민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뇌출혈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백신 접종이 A씨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2년 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질병관리청의 피해 보상 거부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발생 가능성과 확률이 어떠한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고 백신 피해자 단체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 인정했는데 그걸 항소를 하면 정말 가장을 잃은 사람들은 그때 2번 가해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가 출범한 이후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례가 훨씬 많았던 만큼 코로나19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갯벌 고립자를 구하고 순직한 해경 고 이재석 경사의 상사였던 파출소 팀장이 오늘 갑자기 추모 현장에서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길 왜 오느냐며 격분했고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유족들이 이 경사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정복을 입고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제 속이 목 찢어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를 지켜본 유족들은 국화꽃을 내팽개치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느냐며 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모습만 보였어봐. 이 정도까지 됐나? 검찰은 이 경사 순직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5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족과 고인의 동료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또 아동 유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남아를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는데 이 해당 남성은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경찰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나이든 남성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끌고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저희는 경찰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 왔고 저희 아파트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젊은 층은 거의 없어요.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던 11살 남자아이에게 60대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가자며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이를 본 주민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집에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며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해 내부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이 식당에 사람이 없어서 큰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는데 사고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식당의 전면 유리창과 출입문이 사라졌습니다. 의자와 탁자, 간판도 부서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상가 식당으로 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30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행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음식점은 휴무일이었고 행인도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취재가 거절나서 누군가 내려왔어야 됐는데 딱 때마치 안 내려와서 다행이죠. 여기 다 막혀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음주는 나왔고 수치상으로는 정지 같은데 좀 자세한 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대규모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연애 빙자 사기부터 코인 사기, 노쇼 사기, 갖가지 사기를 일삼으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는데 폭행을 당한 조직원의 내부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손에 총을 쥔 무장경찰들이 편의점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국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10여 명의 경찰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잠시 뒤 한 남성이 머리에 손을 올린 채 걸어 나오고 무릎을 꿇습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사기 조직 총책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가 운영한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로맨스 스캔과 코인 사기뿐만 아니라 노쇼와 금감원 사칭 등을 저질러 878명으로부터 무려 2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급 간부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조직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는데 이에 반발한 조직원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목숨의 위협을 느낀 조직원이 몰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한국과 태국 경찰이 공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แก๊ง call center ตั้งอยู่ที่พัทยาแล้วก็หลอกคนเกาหลีมีคนเกาหลี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ที่ในแก๊ง call center นี้ครับ 태국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파타야에 있는 한 리조트를 급습하는 등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 구금된 총책 등 조직원 9명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총격으로 숨진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를 배우로 거듭 지목했고 발언 도중엔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찰리 커크의 대형 사진이 걸린 미국 애리조나의 스타디움. 마가모자를 쓴 추모객들은 검은 옷 대신 성족이 새긴 빨강, 파랑, 흰색 옷을 입고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려한 불꽃과 함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배우를 급진 좌파라고 주장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also investigating networks of radical left maniacs who fund, organize, fuel, and perpetrate political violence. 커크가 전 세계 보수 진영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발언에선 한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n Seoul, South Korea, crowds gathered to wave American flags and shout, "We are for Charlie Kirk." 추모식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또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나란히 앉아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결집 분위기는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커크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의 메시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That man,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약 9만 명의 마가 지지자들이 모인 이번 추모 행사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화하며 사실상 공화당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국에선 일본군의 생체 실험 만행을 다룬 영화 731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이젠 반일을 넘어 혐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우려되는 건 이런 격앙된 애국심이 자칫 우리나라로도 번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는 관객부터 목 놓아 우는 아이까지 있습니다. 现实中的731比这个还残忍. 감정을 추스른 뒤에는 함께 소리 높여 역사를 잊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생체 실험을 저지른 일본군 부대를 다룬 영화 731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9월 18일에 맞춰 전국에서 개봉했는데 이런 애국주의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에만 2억 명이 관람하며 역대 중국 영화 최고 흥행 순위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나흘 만에 우리 돈 2,347억 원의 천문학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폭발적 흥행으로 반일 감정이 덩달아 커지자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격앙된 민족주의의 유탄을 우리나라도 맞는 분위기입니다. 유명 배우 전지현 씨가 최근 방송된 드라마에서 중국에 대한 대사가 원인이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는 극중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는데 상당수 네티즌들이 중국을 매도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中国污名化为好战，更无视我们中国长期坚持的和平发展道路。 급기야 배우와 드라마에 대한 비난을 넘어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 확산을 막고 있는 한알령을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커진 애국주의의 불똥이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선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85%가 되는 달러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면 IMF와 같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2의 외환 위기까지 언급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미국 주장엔 일본은 한국보다 2배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이미 체결된 스와프 라인이 있다며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요구를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부각하면서 미국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의 양자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만약 있을 약식회담을 대비하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됐죠. 첫날인 오늘 서울시장과 야당 소속 구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만 재정 부담을 크게 떠넘겼다는 건데 여당 소속 구청장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8명이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들어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 2차를 합쳐 서울 시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조 3,282억 원. 이 가운데 서울시가 3,500억 원을 내고 자치구 25개가 2,3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2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는 셈인데 다른 시도가 10%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률이 15%포인트 더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 원은 매년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고 보조율도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은 75%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가 재정 자립도 70%를 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담률 25%가 적용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공동 성명을 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때 비싸서 망설이던 과일도 이번 추석엔 여유 있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과일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2차 소비 쿠폰 사용도 시작되면서 가격도 부담도 줄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대형마트의 명절 선물 코너. 두 손으로 잡아야 할 정도로 큰 최고 품질 배 한 상자가 6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용 배 한 박스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다양한데 지난해 추석보다는 10% 정도 낮아진 수준입니다. 인기가 많은 배와 사과 혼합 세트의 가격은 5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 낮아진 가격에 소비자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가격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지인들한테 좀 선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석이 지난해보다 20일 늦어지면서 그만큼 과일이 나올 시기도 길어졌기 때문인데 전통시장에서도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사과는 5kg인데요. 한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작년보다. 이번 추석 성수기 배와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7%와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은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도 시작되면서 이번 명절 과일 선물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집값은 다시 꿈틀대는데 이미 가격은 크게 올랐고 그렇다 보니 분당구나 광명시 등 경기도 상급지로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그나마 덜 오른 단지를 선점하겠다는 건데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성남 분당 신도시의 한 아파트.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잠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어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거래가 좀 있었어요. 대형 배우로 블랙브랜드도 최고가 지금 거래됐어요. 이 아파트는 대출 규제 이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뛰자 이곳 역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겁니다. 실제 이 아파트가 위치한 분당구는 지난달 매수건이 대출 규제 전인 5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신고가 거래도 이번 달에만 4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광명시 역시 석 달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는 등 철산동과 광명동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고 위례 신도시에서도 30평대 아파트 최고가가 18억 원대를 기록하며 20억 원 턱밑까지 올라섰습니다. 미리 사두자라는 개념의 수요가 움직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가격이 덜 올라간 지역 중에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을 하겠죠. 시장에선 가격이 더 뛰면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이 드는 간병비는 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었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정부도 그동안 지원에 엄두를 못 냈는데
이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들입니다. 간호사와 간병인 없인 스스로 씻는 것도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환자들이 상태가 나쁘면 금방 역천이라는 게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2시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재변경시키고 또 이렇게 몸도 깨끗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간병인을 쓰는데 드는 돈은 월 평균 370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 월 6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돌봄 핵심 공약으로 역량 있는 요양병원 200곳에서 시작해 500곳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시나 문제는 돈입니다. 간병비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사업 시작 후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이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은 1,300곳이 넘는데 모두 지원했다간 재정 파탄이 우려돼 복지부는 의료 역량을 근거로 500개 병원만 지원합니다. 500개 문 뚫었을 때는 정말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체잖아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는 공포에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중증이 아닌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환자도 배제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입원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도 이상의 그다음에 최고도 고도 환자가 그 환자의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인한 간병인 수급 부족도 문제여서 복지부는 외국인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인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고민이 생기면 보통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곤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 AI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AI가 상담사 역할을 하는가 하면 스트레스나 마음 상태도 진단한다는데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서원 씨는 요즘 고민이 생길 때마다 AI를 찾습니다. 운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힘들 땐 조언도 얻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AI가 더 저를 이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맞춤형으로 저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I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부담스럽지 않고 사용자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 챗GPT 사용자가 나눈 메시지 중 73%는 업무 목적이 아닌 일상 대화였습니다. AI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의 마음 상태까지 진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로 마음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또한 오곡, 백과 등 먹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목소리의 높낮이나 떨림 등을 확인한 AI는 얼굴을 촬영해 심장 박동까지 측정합니다. 이런 정보들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 등을 진단하는데 실제 의사의 의견과 무려 90% 가까이 일치합니다.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와 이들이 작성한 설문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까지 AI가 폭넓게 학습하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고유의 톤 등이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AI가 분석해가지고 음성적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걸 시각화하는 영상으로 바꿔서 이걸 갖다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관련 업계는 향후 마음 진단뿐 아니라 성대결절이나 후두암 등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도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관세 문제로 막혔던 미국행 소포 접수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소포길이 열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체국 국제우편 창구 곳곳에 미국행 소포 접수 안내문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지난달 26일부터 중단됐던 접수가 2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앞으로 일반 소포와 국제 특급 우편, EMS 모두 발송인이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세관 신고서에 각 항목들을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없던 관세 신고 절차에 따라 수수료도 생겼습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보내려면 민간 업체를 이용할 경우 2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우체국을 이용하면 3,250원만 내면 됩니다. $100 이하 선물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추가 관세가 나오더라도 대납업체가 부담합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방법이 생겼으니까 감사히 생각하죠. 빨리 간다니까 참 좋네요. 하지만 미국 당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 지연이나 반송, 폐기될 수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그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지 우체국은 다음 달 말까지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000원을 할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풍경도 점점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리 한강시민공원의 모습인데요. 가을의 전령사 황화코스모스가 만발의 장관을 이뤘습니다.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 내일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정선과 봉화는 12도로 서늘하겠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엔 최고 60mm로 가을빛이고 양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15도, 원주는 16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18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광주가 28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목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